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은 SK 하이닉스 뉴스룸이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디어 SK나 SK 자료를 활용했고 멘토님이신 이주학 멘토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FDC 트레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웨이퍼 테스트 불량 예측 모델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팀 아삭토스트의 발표자 주영준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혹시나 반도체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필요했던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란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도체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도체는 금이나 은, 구리가 있고 부도체는 고무나 플라스틱,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제품들의 종류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모바일이나 PC에 들어가는 D램,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용 D램, 그리고 USB와 같은 것들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CPU나 GPU,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되게 많은 공정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설계하고 웨이퍼가 준비되면 반도체 팹 내에서 전공정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산화 공정, 그리고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이온 주입 공정, 그리고 증착 공정, 평탄화 공정과 금속 배선 공정, 세종 공정이 진행되고 이 이후로는 전 공정이 완료되면 웨이퍼는 팹아웃돼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패키징 공정 및 후속 공정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왼쪽에 영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그냥 그래서 웨이퍼 위에 설계한 대로 공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팹 내에서 진행되는 인라인 프로세스는 공정이 복잡하고 많은 만큼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팹아웃돼서 웨이퍼를 테스트하기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팹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웨이퍼 테스트에서 감지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8대 공정이 진행되는 팹 내부입니다. 아래에는 여러 반도체 장비들과 엔지니어들을 볼 수 있고 위에는 레일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상자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러한 운반 캐리어를 OHT라고 하고 레일을 통해서 웨이퍼를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OHT 내부에는 이렇게 푸비라고 하는 웨이퍼 한 묶음이 들어있는데 보통 25장의 웨이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한 랏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반은 보통 랏 단위로 진행되고 장비에서 공정을 진행할 때는 웨이퍼 단위나 랏 단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반도체 FDC 트레이스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엔지니어들이 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FDC 트레이스 데이터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물질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통신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DC는
폴트 디텍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상 탐지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데이터의 의미는 설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센서 데이터로 미리 지정한 주기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이상 탐지 목적으로 수집되는 모든 센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간에 대한 온도 센서 값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때 원하는 타겟 밸류를 장비에 입력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겨울철에 보일러를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리스텝 단계 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메인 스텝 이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목표치까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큰 변동을 보이면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다가 목표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메인 스텝에 진입하게 되고 이 스텝에서는 타겟 밸류의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트 스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 상황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라인에서 팹 아웃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웨이퍼 테스트 전까지 불량 어택 구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 어택 구간은 인라인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해당 웨이퍼가 웨이퍼 테스트를 할 때까지 수율이 저하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량 어택 구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반도체 FDC 트레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웨이퍼 테스트 불량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율 열화가 예상되는 웨이퍼를 인라인에서 조기에 감지하고 조치해서 사전에 개선하려는 것, 저희 프로젝트 문제 정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인라인 발생 불량을 조기에 감지해서 후속 자재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량 예측을 통해 팹 아웃 되기 전에 불량 인자를 개선하고 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 혹은 챔버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웨이퍼에 대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엔지니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분석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과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콜앱에서 파이썬을 활용했고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업무 분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무를 같이 진행했는데 베이스라인 모델까지는 같이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추가적인 EDA나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일정입니다. 첫 주에는 멘토님께서 반도체 관련 기초 강의랑 하이닉스 직무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절차대로 수행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수행과 절차 방법 부분은 최현준 발표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삭토스트 조장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 수행 및 수행 절차 및 방법부터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멘토님한테 제공받은 데이터로 총 65개의 컬럼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 웨이퍼 컬럼명이 이제 SK 하이닉스 보안상 이제 비식별화되어 있고, 특히 어떤 장비의 데이터인지 그 부분마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악조건에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해 안 가시는 몇 가지 컬럼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항목에 보시면 레시피 아이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8대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는데 여기에서 레시피 아이디는 그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좀 다양한 공정이 진행하게 함으로 레시피가 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데이터에서는 총 2가지의 레시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스텝 넘버인데
앞에서 그 트레이스 데이터 설명했을 때 당시 포스트 스텝 그리고 메인 스텝 그리고 프리 스텝 메인 스텝 그리고 포스트 스텝과 같이 스텝의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데이터는 스텝 1, 스텝 4, 스텝 5, 스텝 6, 스텝 7로 총 5가지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치형 데이터에서 디펙트 테스트가 저희가 예측해야 될 값인데 이것은 이제 웨이퍼 테스트 분량 측정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중복되는 컬럼과 그리고 하나의 값으로 갖는 컬럼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9개의 컬럼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데이터 프레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데이터는 웨이퍼별로 하나의 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 스텝과 그리고 경과 시간에 따라서 언피버팅 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에서 웨이퍼 하나에 대한 타겟 값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 횟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웨이퍼 C64-2에 대해서는 공정이 5번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아래 보시는 C64-31732개에 해당하는 웨이퍼는 4번 스텝이 총 4번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퍼마다 공정 횟수가 달라 피버팅 시 결측치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웨이퍼가 이 부분의 결측치는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공정 횟수 차이로 발생되는 결측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결측치 제거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A표별로 단위 공정 진행 횟수가 달라 방금 피버팅을 진행할 시 결측치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웨이퍼별로 공정 진행 횟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스텝 4번에 대한 공정 횟수 그래프입니다.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래의 수치 보시면 4번까지의 공정이 총 11,939개의 웨이퍼가 진행한 것으로 4번 스텝의 최소 4개에 대한 공정 횟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5번 스텝 2부에서는 웨이퍼 중에 일부분만 공정 횟수가 5회 이상인 것은 웨이퍼의 일부분만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텝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5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제 각각의 스텝별로 확인을 한 결과 스텝 1은 1에서 4회 진행, 스텝 4는 4에서 8회 진행, 스텝 5는 진행하지 않거나 한 번만 진행하였고 스텝 6과 스텝 7은 1에서 2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스텝 4번이 저희의 메인 스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스텝 5번 같은 경우에는 공정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서 40% 웨이터만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여기서 스텝 1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스텝 4의 경우에서는 4개의 데이터, 스텝 6과 7에서는 1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에서는 스텝별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개수를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스텝별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은 스텝 1, 파란색은 스텝 4, 초록색은 스텝 5, 보라색은 스텝 6, 주황색은 스텝 7에 대한 FDC 센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스텝 4번이 메인 스텝이기 때문에 스텝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스텝 4번과 가까운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었고 스텝 4번의 경우에는 전체 공정 중에서 가운데 중간인 4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텝 5번의 경우에는 웨이퍼마다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웨이퍼가 있기 때문에 스텝 5의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6과 스텝 7은 포스트 스텝의 마지막 진행 단계로 저희는 서로 인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존 방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저희가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스텝 1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스텝 4에 대해서는 4개의 데이터, 스텝 6과 7은 각각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한 결과 약 4만 개의 데이터가 제거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의 데이터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보 손실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 요약 통계량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약 통계량 방법으로는 초록색 부분과 같은 그래프는 맥스, 노란색 부분과 같이 평평한 부분은 평균이나 아니면은 표준 편차,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른 부분에는 레인지 부분의 대표값을 선정하여 총 112개의 컬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EDA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 밸류입니다. PM은 장비 유지 보수를 의미하고 PM 밸류는 PM 후 경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는 주기적으로 PM을 진행하는데 PM 초기에 불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이제 PM 진행한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선을 저희가 이제 시간에 따른 그 저희가 예측해야 될 y 값의 그래프에다가 그려보니 실제로 PM 빨간색 선 이전 차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빨간색 이후 저희가 예측해야 될 y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PM before PM, after PM, 그리고 PM 밸류,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컬럼으로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시피 아이디입니다. 저희는 공정 과정이 다르면은 y 값이 저희가 예측해야 할 때 분량 개수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레시피 아이디를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같이 저희 특정 시기에 레시피 1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레시피 주황색 부분이 이제 레시피 1이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레시피 0입니다. 파란색 부분보다 레시피 1이 현저히 더 좋은 분량 개선이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레시피 아이디를 원화 인코딩을 통해 컬럼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것은 라다 아이디에 대한 분석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랏 단위로 진행되는 공정이 있고 아니면 웨이퍼 낱개 단위로 공정을 진행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랏 단위의 분량이 발생하거나 웨이퍼 개별로 분량이 발생하게 되어 공정 장비마다 분량의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정의 장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분량 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왼쪽 그래프와 같이 라다 아이디에 대한 저희가 예측해야 될 분량의 개수를 박스플롯으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른쪽 가운데 맨 위에 그 박스플롯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박스플롯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박스플롯 라다인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웨이퍼들을 이제 저희가 시각화를 조금 잘 못했지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라다이디에 들어간 웨이퍼들이 다른 라다이디에 들어간 웨이퍼보다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는 이제 랏성 분량이란 것을 판단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라다이디를 원화 인코딩을 하여 컬럼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모델링을 이제 평가 지표로는 RMS를 사용했고, 베이스 모델은 리치, 라쏘, 그리고 트리 계열에서는 SG 부스트, 캡 부스트, 라이 GBM,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모델 최적화에서는 옵튜나 그리고 오토M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피버팅 된 테이블과 그리고 FDC 요약 통계량이 실제로 Y 값에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여 가장 낮은 두 피버팅과 FDC 요약 통계량을 결합한 그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EDA를 통해 추가한 픽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PM과 그리고 시간 관련 컬럼을 추가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모델 쪽에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시피 아이디를 추가하여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이제 라이트 GBM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RMSE가 64.17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캐터를 보시게 되면은 X축이 저희가 실제로 예측해야 될 값이고 Y축이 저희가 예측한 값입니다. 빨간색 선 그래프는 두 개, Y는 X 그래프로 이 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잘 예측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시피 아이디 추가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라다 아이디 추가했을 때 모델 평가 지표입니다. 라다 아이디 추가됐을 때 이전에 보셨던 것보다 더 Y는 X 그래프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 성능에서는 리치 모델이 33.1 모델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 같이 31.2라는 RMS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평가 결과입니다. 각각의 픽처들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모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라다이디를 추가해서 다른 트리 계열보다 이제 리치 모델이 갑자기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부스팅 계열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튜닝을 진행하면은 조금 더 리치 모델보다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리치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아서 최종 모델은 리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챕터 4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이제 리치로 선정을 한 만큼 다시 리치 모델에 대한 각 피처의 성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FDC 전 처리부터 추가를 했을 때 223.64에서 PM 전후 그리고 레시피 아이디, 라다 아이디를 추가를 진행하고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튜닝을 진행했을 때 31.2까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치 모델을 통해서 주요 피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저희가 EDA를 통해 추가한 피처가 성능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업 편집자가 직접 모델을 개발한 RMS보다 저희 모델이 약 6.9% 성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델을 활용해서 약간 대시보드를, 저희가 인원이 2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관련돼서 꾸며 보았는데요. 먼저 디펙트 테스트 예측 결과는 저희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투데이가 현재 오늘 시간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보여주시듯이 빨간색 그 스캐터는 이제 앞으로 펩 아웃 되어 웨이퍼 될 펩 아웃 될 웨이퍼들의 디펙트 테스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UCL이라는 것은 반도체에서 이제 수율이라는 것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해놓은 어펀 하인선인데, 그 기준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엔지니어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는 결과는 웨이퍼 요약 정보처럼 빨간 표시로 지금 문제가 있는 웨이퍼다라고 표시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웨이퍼랑 그리고 정상적인 웨이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FDC 트레이스 그래프를 보면서 그 현업 엔지니어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식별화 되다 보니까 저희 FDC 데이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업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어떤 센서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대시보드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주 전에 공정 이후에
4주 뒤에 나오는 웨이퍼에 대한 디펙트를 계속 예측할 수 있어서 4주 전에 미리 그 분량을 확인해서 공정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대시보드화를 못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850이라는 값이 앞에 대시보드에서 UCL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되면은 웨이퍼가 현재 공정 과정에서 불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불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드는 지금 UCL보다 낮은 데이터들을 입력했을 때 값입니다. 네. UCL보다 낮은 경우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웨이퍼 아이디 그리고 디펙트 테스트 예측한 결과 그리고 공정 끝난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UCL보다 높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불량이 발생되는 것을 원인을 디펙트 테스트가 1011로 지금 UCL보다 더 높은 값으로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PM 밸류의 값 그리고 라다 아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라다 아이디와 그 라다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 정보들끼리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이 안 눌려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서 데이터여서 현재 진행된 공정 문제가 되었던 웨이퍼의 센서 데이터랑 그리고 정상적이었던 웨이퍼들의 센서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현업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은 데이터가 비식별화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간의 관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수율이라는 것이 여러 공정에 거쳐서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는 하나의 장비 그리고 하나의 챔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느낀 거는 보안상으로 접하기 힘든 실제 현장 데이터로 과제를 진행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데이터는 노이즈가 심하여 EDA 및 전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네.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전에 관련 수업을 들었다든가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둘 다 전공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되게 자세하게 막 알려주시길래 본인들이 되게 이런 걸 처음 접해갖고 어려웠어서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했나보다 그런 생각해서 엄청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그 R 스퀘어 스코어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도 이미 막 0.94, 막 0.98 이랬잖아요. 네. 혹시 트레인 테스트 셋을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랜덤으로 나누셨죠? 저희 트레인 테스트 비율을 4대 1로 나눠서 진행. 4대 1로 그냥 랜덤으로 나누셨죠? 네. 네, 랜덤 이게 스테이트 42로 해서 나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정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막 팍 떨어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거의 약간 특히 어떤 웨이퍼의 수율 같은 거는 어떤 물건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서히 점점 나빠지다가 팍 나빠지겠죠. 그 말은 바로 앞에 데이터를 알면은 그 다음 데이터를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사실상 Y 값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 데이터 같은 걸 할 때는 이거를 아예 그냥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딱 학습시키고 아예 뒤에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좀 크게 조금 놓쳐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나눌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많이 그래요.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레시피도 사실은 그 이제 레시피라는 건 어떤 공장에서 아 이 제품 이런 레시피로 만들어야겠다. 뭐 밀가루 2스푼 넣고 뭐 우유도 한 컵 넣고 버터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엄청 막 화려한 케이크를 만들 때는 당연히 제빵으로 예를 들면은 화려한 케이크를 만들면은 당연히 분량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단순한 식빵 같은 거 만들 때는 웬만하면 통과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레시피별로 아마 그 목표하는 수율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레시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시피별로 모델을 만들어야지 레시피가 하나의 피처로 들어가는 거는 적절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를 막 새로운 거를 막 어떤 기술을 써봐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이게 정말로 데이터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아니면 모델을 몇 개 만들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사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된 다음에도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모델 한번 훈련하고 천년만년 쓸 거 아니잖아요. 공장 상태도 바뀌고 장비도 계속 노후화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 그렇다고 이 모델 개발한 사람이 계속 이걸 지켜보면서 지금 다시 학습시켜야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모델을 뭐 100개고 1000개고 개발할 텐데 그럼 나중에는 막 모니터 한 10개 정도 놔두고 그 1000개 다 이렇게 막 성능 띄워놓고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자동으로 언제쯤은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들어가지면 완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되게 두 분밖에 없으셔서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만 그래도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긴 했는데 2명이었어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표현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민하면서 멘토님한테도 뭐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공자인데도 이게 사실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뭐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공자여도 이런 데이터를 현업이랑 멘토링하는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이제 데이터 이해가 없을 때 서로 주고받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그 현업하시는 분이랑 그게 이번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었고 그래도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저는 뭐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는 그 진행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잘 진행해 주시고 저같이 모르는 제조 분에게도 스텝별로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좀 침착하게 해주시는 게 또 나름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께는. 그리고 하나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했어요. 그 아까 30 모델 비교한 페이지 45페이지구나. 45페이지 부분에서 사실 그 페이지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좀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이쪽 분야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모델이랑 이제 부스팅 모델 혹은 앙상블 모델을 비교해서 성능 차이를 보여주신 건데 예를 들면 데이터 크기가 지금 8만 개였나 7만 개였나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에 따라 그럼 저거 성능도 계속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뭐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앙상블 모델이 올라가는 건지 얘를 좀 이해가 안 가. 로드 아이디 추가했다고 성능 차이가 저게 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그 리그레션 모델이 성능이 확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RMS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데이터 개수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부스팅 모델에도 리치나 라쏘에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파라미터로. 근데 보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 형태라서 사실 모델 성능이 태블로 데이터에서는 부스팅 모델 성능 자체는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게 데이터의 문제라고 하면 카테고리 개수가 많거나 결론적으로 이 안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약 실험적으로 많이 밝힌다고 하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10,000개, 20,000개, 30,000개 어쨌든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별로 모델의 성능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있으면 부스팅 모델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조금 뭐 본인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작업 하시는데 아마 이어서 진행하시는데 어떤 이 장표를 보면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리치 모델 저희가 이제 라다이디가 이제 1217개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라벨 인코딩을 통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다른 그 상태에서 이제 모델 앙상블이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금 PM으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모델을 따로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성능이 개선하지 않아서 라벨 인코딩을 했던 라다이드에서 이제 원활 인코딩을 해서 1217개의 컬럼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석한 본 결과 저희가 앞에서 라다이드에 대한 불량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리치 개수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라다이드가 조금 중요한 개수라고 이제 리치 모델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리치 모델이 부스팅 모델을 이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케이크 설명 잠깐 그 컨베이어 벨트 설명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로트 아이디라는 거는 아까 그 컬럼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웨이퍼들의 묶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로트 아이디가 같다는 거는 사실 그 시점에 생산된 동일한 녀석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 트레인 테스트 셋으로 나눴어도 그러니까 이 수율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로트 아이디가 몇인 애들의 수율이 얼마라는 거를 이미 모델이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리키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797번은 수율이 몇 정도였지 라고 이미 모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생산에서도 계속 이렇게 로트 아이디가 다음번에 똑같은 애들은 똑같이 들어오면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텐데 사실 로트 아이디는 그냥 시점에 따라서 임의로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797번이 들어와도 전혀 다른 조건에 다른 웨이퍼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가 리키지가 발생하는 컬럼이라 사실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 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